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윤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표면 개질 세 번째 시간으로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코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면 개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속 이번 시간까지 3차에 걸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표면 개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urface modification 또는 surface treatment라고 해서 표면에 변화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물질의 표면에 새로운 특성을 형성시켜서 어떠한 사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을 우리가 표면 개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표면 개질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의 자체를 변화시키는 개질층 형성과 그다음에 표면에 어떤 다른 피막을 형성하는 개질막 형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혹은 이 둘의 복합 공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으로는 전기도금, 전해도금, 양극산화, 화성처리, 화학침유화 같은 습식 공정, 그러니까 액상의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물리증착, 화학증착, 그리고 플라즈마 처리, 침탄, 질화와 같은 건식 공정으로 구분될 수가 있으면 보통의 표면 개질의 목적은 그 물질 자체를 사용해야만 하는 곳에서 그 물질이 가지지 못한 특수한 기능을 부여하는 그 과정이 많기 때문에 보통 고정밀화나 고기능화, 장수명화와 관련된 표면 개질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표면 개질의 방법의 개질막 형성과 개질층 형성으로 구분해서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CVD나 PVD 같은 경우는 개질막 형성으로 새로운 층을 그 표면 위에 입히는 것이 될 것이고 확산이나 구조조화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표면 물질 자체의 상부층을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레이저나 전자빔 그리고 이온으로 대표되는 플라즈마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할 열로 대표되는 플라즈마 공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화학 반응과 증발 용서와 같은 물리적 반응으로 개진막을 형성할 수 있고 표면에 질화나 침탄, 주입 혹은 담금, 그다음 템퍼링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표면 자체의 상부층을 변화시키는 개질층 형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플라즈마를 이용한 CBD나 PVD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표면 개질, 즉 친수, 소수화, 그 다음에 세정, 애싱 등의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 플라즈마, 즉 서멀 플라즈마를 이용한 일종의 PVD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용사 방법을 이용한 코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표면 개질은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되는 진공 플라즈마를 이용한 에칭이나 증착 등으로 대표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표면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들을 다 개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그 특정 기능으로 많이 선호되는 것들은 내열, 내마찰, 젖음성, 내식, 접착성 향상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플라즈마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저압 혹은 상압에서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활성화로 그 표면 개질을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특히 상압 저온 플라즈마의 그 확대로 인해서 저비용, 그 다음에 쉬운 접근성 및 연속 생산성에 기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개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온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표면 기능화를 통한 접합성 향상이나 우리가 익히 공부했던 반도체에서 식각 증착과 같은 과정을 통한 패터닝, 그리고 표면 세정이나 합성 소재 표면의 생체 적합성, 그리고 분리막 효율 증대 등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많은 공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표면이 열에 약한 경우에 저온 플라즈마를 많이 활용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어, 상압 이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열에 약한 표면이기도 하지만 이 공정 자체가 약간 케미컬한 프로세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피지컬한 경우도 있긴 했지만 케미컬한 화학 반응 등을 이용하여 표면 피막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표면층을 개질한다든지 애칭이나 증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역할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화학적인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표면 위에 피막층을 형성한 저온 플라즈마와 동일하게 피막층을 형성하지만은 저온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약간 방막 증착이라는 개념,
즉 증착되는 피막이 형성되는 과정이 화학적인 반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반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용사 코팅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면에 새로운 피막이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리적 증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표면 계질을 이와 같이 저온 플라즈마와 고온 플라즈마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지난 시간에 저온 플라즈마에 대한 방법들과 목적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용사 코팅, 특히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코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림처럼 저온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표면 활성화나 증착의 과정이 그림처럼 화학적인 기들의 증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용사 코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층이 우리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새롭게 피막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약간 층이 두껍기 때문에 이를 증착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코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 플라즈마가 무엇이길래 어떻길래 이러한 코팅 과정을 통해 표면 계질이 가능한지 먼저 열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영어로 이제 서멀 플라즈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플라즈마를 특정 짓는 변수는 온도와 밀도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온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히 있기로는 따뜻한 정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즉 전자가 됐든 이온이 됐든 혹은 뉴트럴이 됐든 이들의 키네틱 에너지죠. 우리 이제 모든 방향에 대해서 벡터로 표시했을 때 2분의 3kT 온도로 우리가 이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온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뜨겁다, 차갑다라고 얘기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가벼운 전자와 무거운 중성종 혹은 이온의 온도는 사실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전자들은 가볍기 때문에 이런 운동 에너지 교환에서 교환이 되는 정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전자들이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먼저 히팅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를 보이고 이들이 중성정이나 이온들과 무거운 입자들과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 교환을 하는데 에너지 교환율이 매스 차이 때문에 워낙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열 플라즈마, 즉 전자 온도가 이런 뉴트럴 온도보다 훨씬 큰 비열 플라즈마의 특성을 많이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넌스멀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면에 압력이 높아서 충돌이 많아지거나 혹은 고전력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이런 중성종과 전자들이 거의 같은 온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열적으로 평형 상태가 되었다. 서멀리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멀리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됐다고 얘기하고 이때를 우리가 간단하게 열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모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열평형 상태를 플라즈마 내에서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에너지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온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과 관련된 거, 익사이테이션, 이오니제이션, 혹은 디소시에이션,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 다양하게 플라즈마 내에서 관련된 에너지들을 온도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그 모든 온도들이 같을 때 이때를 우리가 이상적인 열평형 상태, 즉 completely thermodynamic equilibrium, 즉 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CT 상태는 이상적인 상태로 실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CT 상태를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이거를 만족하기 위한 플라즈마의 볼륨이 지구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completely thermodynamic equilibrium 상태가 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서머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상태는 우리가 보통 LT라고 얘기합니다. 로컬 서머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에너지들 상에서 플라즈마가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빛이 나온다는 건 결국 에너지 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열평 상태가 이미 깨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빛을 봤다는 것은 이러한 거를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국소적인 부분에서
빛이 다시 재흡수가 되고 하는 국소적인 영역에서는 서머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LT 플라즈마로 얘기하고, 그때 이제 나머지 뭐 이오니제이션, 익사이테이션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열평형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를 우리가 LT 플라즈마로 얘기합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기체 온도와 전자 온도의 키네틱 에너지만 갖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열 플라즈마는 보통 하이 파워가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킬로와트부터 메가와트, 물론 이제 파워 덴시티가 더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디시 트랜스퍼드 아크 스프레이나 디시 넌 트랜스퍼드 아크 스프레이처럼 이 아크와 관련됐을 때 열 플라즈마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열 플라즈마는 인시너레이터, 그러니까 소각이나 서멀 베리어 코팅과 같은 고열이 요구되는 곳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는 플라즈마는 사실 비열 플라즈마입니다. 저압이든 상압이든 일반적으로 기체 온도가 전자 온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기체 온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상온으로, 특히 저항 플라즈마에서는 상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압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DBD 이런 경우 우리가 손으로 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열에 약한 여러 가지 바이오나 농식품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플라즈마들은 다 비열 플라즈마, non-thermal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DC, AC, RF, 마이크로웨이브 등 다양한 주파수대의 소스들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플라즈마의 명칭들, 코로나 플라즈마, DBD, 다이렉트 베리어 디스차지, 뭐 CCP, ICP, 서피스 웨이브 플라즈마,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등 다양한 플라즈마들이 비열 플라즈마에 속합니다. 특히 이제 ICP나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같은 경우 대기압에서 온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천도 정도만, 2, 3,000K로 굉장히 뜨겁죠. 이 경우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전자 온도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10,000도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뜨겁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가 넌스멀 플라즈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기체 온도가 갖는 영역이 보통 상온에서부터 수천도에 이르는 경우도 비열 플라즈마로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또 굉장히 그 차가운 기체 온도를 가지는 경우, 상온의 온도를 가지는 경우를 또 특별히 콜드 플라즈마라고 또 이제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우리도 표준말이라는 게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 두루 쓰는 말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콜드 플라즈마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핵융합 플라즈마 외에 전자 온도가 낮은 로우 템퍼처 플라즈마 다 콜드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상온의 기체 온도에 해당하는 플라즈마들이 자꾸 나오고 응용되면서 이들을 콜드 플라즈마라고 명칭을 막 시작하면서 지금 많이 혼동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는 따로 구분해서 또 콜드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non-thermal 플라즈마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예열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쭉 공부해왔던 Material Processing, Gas Decomposition, Cleaning, Modification, UV 소스 다양한 영역에서 비열 플라즈마가 사용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온도 사이의 평형 상태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CT, Completely Thermodynamic Equilibrium, 그 다음에 여기서 에너지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서머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하나씩 깨지면서 로컬 서머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 여기서 하나 더 깨지면 partially 로컬 서머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 이 경우는 이제 에너지 레벨 상에서 하이 에너지 익사이테이션이 하이 에너지 이오니제이션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LT 조건이 되는 경우를 partially 로컬 서머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 이걸 다시 또 나눠서 partially 로컬 맥스웰리안 이퀄리브리움, partially 로컬 사하 이퀄리브리움, 이런 식으로 많이 또 그 이퀄리브리움과 관련된 용어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건 열 플라즈마인데요. 열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공에서도 물론 발생시킬 수 있긴 하지만, 진공 조건에서 발생되는 플라즈마는 보통은 전자 온도가 기체 온도보다 훨씬 높은 비열 플라즈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열 플라즈마는 주로 압력이 높아서 입자 간 잦은 충돌에 의한 열 평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라는 곳은 결국엔 이 전기장에 의해서 첫 번째로는 전자들에게 에너지가 가고, 이 전자들이 뉴트럴과 충돌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뉴트럴이 히팅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교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특히 전자들의 에너지가 매스가 작기 때문에 이 에너지 교환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대기압이나 고압에서 주로 이 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보통 DC를 이용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특징상 하이 커런트, 로우 볼티지 특징을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익히
우리가 익히 공부했던 DC 디스차지의 IV 커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래에 그림 있는 게 IV 커브인데 브렉다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미량의 커런트가 있다가 그 전압이 이제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C니까 계속 전압이 높아지다가 브렉다운 볼티지가 되면 방전이 되면서 플라즈마가 생기겠죠. 플라즈마는 컨덕티비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신 전류는 증가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글로우 디스차지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전극 면적을 꽉 차지 않은 노멀 글로우 디스차지, 그러면서 점점 확대되면서 업노멀 글로우 디스차지, 그리고 더 이상 확대될 데가 없는데 파워가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쉬스가 이제 작아지면서 쉬스 브렉다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두 전극을 우리가 이제 도체로 그냥 연결해 놓은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쉬스 브렉다운이 되면서 갑자기 다량의 커런트가 흐르게 되겠죠. 다량의 커런트가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전자들이 충돌을 엄청 많이 하겠죠. 충돌을 하면서 열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류들이 갑자기 흐르기 때문에 컨덕티비티가 우수해져서 전압은 급격히 볼트, 수십 볼트까지 떨어지게 되고 전류는 수백 암페어까지 갑자기 흐르게 되면서 뜨거운 열을 발생하는 영역, 이 영역을 우리가 아크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아크라 이름 지은 부분은 모양이 아크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아크 디스차지가 열 플라즈마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온 플라즈마랑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이 템퍼러처 플라즈마라고 이 플라즈마 분야에서 얘기할 때는 핵융합 같이 전자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 그래서 한 100 eV 정도 될 때 저온 플라즈마, 로우 템퍼 플라즈마는 우리가 보통 비열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겠고, 열 플라즈마는 전자 온도도 기체 온도랑 동일하게 낮은데 낮아도 한 1, 2비 이상, 만도 이상이 되겠죠. 만도, 2만도. 이런 경우로 우리가 열 플라즈마니까 용어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열 플라즈마는 높은 열로 중앙 부분이 상승해서 즉 아크 모양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아크 디스차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량의 전자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우수하죠. 그래서 볼티지가 굉장히 낮고 대신에 커런트 덴시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 전자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서멀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한 이 전극들에서 이로우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자 온도와 기체 온도가 같아지는데 어떻게 같아지느냐? 보통 보면 전자 온도가 기체 온도보다는 훨씬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갖고 있는 전자들이 자꾸 충돌을 하겠죠.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주는 거죠. 기체한테. 그러면서 전자 온도는 떨어지면서 기체 온도가 올라오면서 열평형 상태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돌을 통한 에너지 교환이 돼야하니까 보통 로 프레셔보다는 하이 프레셔인 경우에 이 열 플라즈마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열 플라즈마가 되게 되면 이 전극상에서의 형태를 보게 되면 유니폼한 전자 온도와 기체 온도를 보였다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온도가 같아지면서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아크 모양으로 이런 온도 프로파일을 또 형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이 커런트 덴시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J 크로스 B 포스 방향을 유도해서 이 컬럼 핀치를 줄 수도 있는데요. 아크 디스차지는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아크 디스차지는 이 서멀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하는 응용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크 디스차지는 뒤에 설명드릴 이송식과 비이송식으로 구분이 되면서 보통 용사, 소각, 기체 처리, 그리고 이를 이용한 나노 파우더 형성이나 오늘 공부하게 될 코팅 등 고열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열 플라즈마 발생 장치들을 보게 되면 꼭 DC만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RF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DC, 아크 디스차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캐소드와 에노드가 있고 이 둘 사이에 아크가 발생이 되겠죠. 이 아크가 발생이 되면 밖에서 고압으로 기체를 불어넣게 되면 이 아크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플라즈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온의 플라즈마가 플럼이 보통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를 아크 제시라고 얘기하고, 이때 보통 아크가 한번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 에노드와 캐소드에 걸리는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른 쪽에 또다시 아크가 생기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때린데 또 때린다고 하죠. 계속 그러다 보니 이 전극들이 이로우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여기 다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틱 코일을 통해서 J 크로스 B를 유도해서 이 아크를 로테이션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커런트 패스니까, 전류 패스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뜨겁다 보니까 전극들은 이렇게 순행각을 통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플라즈마를
아크가 생겼을 때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는 방법들을 우리가 스테빌라이즈드 아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단계를, 자성을 이용한 경우는 마그네티컬리, 가스를 이용한 거는 가스 플로우로 뭐 스테빌라이즈 시켰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스 자체를 수월을 주는 거죠. 방법으로 아크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크가 이 내부에서, 전극의 내부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전극의 내부에서 발생이 되고, 이 아크를 통과해서 나온 뜨거워진 플라즈마화된 제트, 플럼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아크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얘를 non-transfer, 이송이 안 됐다, 이 안에 있다 라고 해서 non-transfer 아크라는 말로 하고, 이대를 그대로 한문으로 번역해서 비이송식 아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그 대상물, 피처리물 등이 아예 정기적으로 양극이 되게 하는 거죠. 에노드가 되게 하고 캐소드가 있어서 아크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아크가 공간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송이 되었다, 움직였다 해서 트랜스퍼드 아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크 디스차지를 이용한 열 플라즈마, 물론 이제 DC 아크 외에도 RF를 이용한 열 플라즈마도 충분히 있고요. 어쨌든 이런 열 플라즈마를 응용하는 사례들을 이제 공부해 볼 텐데요.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스프레잉입니다. 플라즈마 용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고온의 플라즈마를 이용합니다. 열 플라즈마니까 보통 온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만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4000도 이상이 되면 모두 다 녹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3900도, 3800도가 우리가 지구상에서 알려져 있는 물질들의 가장 높은 녹는 점인데, 플라즈마는 만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6000도, 7000도, 만도까지. 그런 열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이 열을 이용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 스프레이 코팅에 많이 활용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용사 코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코팅하고자 하는 타겟, 그 물질을 용융을 시킵니다. 녹이는 거죠. 용융을 시켜서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이 분말들을 넣는 거죠. 그 덩어리 자체보다는 용융시켜서 원하는 물질, 시편 위에 증착 혹은 코팅시키는 기술인데요. 이와 비슷한 게 뭐 컨버스천 스프레이, 이건 이제 열을 이용한 거죠. 플라즈마화는 안 시키고 그냥 가열시켜서 컨버스천 연소죠. 그러니까 우리 LPG 가스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와이어 아크 스프레이 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 자체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용사 코팅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플라즈마 안에 녹이고자 하는 물질을 넣습니다. 파우더의 형태로. 그래야 녹기가 편하겠죠. 파우더의 형태로 녹아서 이들이 액적 상태가 됩니다. 우리 이제 드라플릿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액정 상태가 되면서 원하는 곳에 들러붙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용사 코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DC 아크 플라즈마 혹은 RF 유도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압에서 보통 8000K 이상의 높은 기체 온도를 보이기 때문에 웬만한 물질이 아니라 그냥 모든 물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모든 물질들 다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왜 그럼 만도면 그냥 뭐 녹는 게 아니라 기체화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기체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고압이니까 이 경우에는 거의 맥스웰리안이겠죠. 그래서 1, 2V라고 하더라도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 그래서 평균 온도가 1, 2V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질들은 녹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용융되어 있는 것들이 날아가서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분말 재료, 분말을 이용한 경우가 많죠. 분말 재료를 플라즈마에 직접 투입합니다. 직접 투입하거나 또는 플라즈마 제트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열되면서 용융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DC 아크가 됐든 이제 뒤에 설명드릴 RF 토치가 됐든 뒤에서 가스를 불어넣어주고 있잖아요. 이 가스에 의해서 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에 가서 코팅이 되게 되죠. 보통은 파티클 또는 드랍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시편과 용융된 이런 파티클들 혹은 드랍플릿이 시편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편은 플라즈마가 보다는 훨씬 차갑겠죠. 그래서 표면에 붙으면서 급격히 냉각이 됩니다. 급격히 냉각이 되면서 고체화가 되고 코팅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벽에다 대고 진흙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진흙을 던지면 진흙이 모양이 이렇게 팍 퍼지잖아요. 얘가 가져온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퍼지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기본 코팅 구석이 블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블락으로. 이렇게 퍼지는 블락.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스플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말 사이즈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분말들이 보통 뭐 큰 덩어리를 쓰기보다는 마이크로미터 혹은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잘 안 쓰지만 특별한 경우에 어떤 뭐 나노미터나 마이크로미터 이런 분말들을 보통 피딩을 해야 하니까 기계적으로 피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퍼지게 되면 두께가 수나노에서 수마이크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코팅의 thickness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방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일반 이 블락층 자체가 수 마이크로 이상이 되다 보니까 방막이라고 하기에는 좀 두껍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특별히 또 두껍다 해서 코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1960년대 1980년대 DC 아크나 RF에 대한 게 산업적으로 응용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코팅 또는 증착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이 되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표면 계질의 표면 피막 형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섬유 강화 매트리스 복합재 우리가 이제 뭐 CFC라고 얘기하는 카본 파이버 컴포짓이나 혹은 의료용에 적용되기도 하고 기능적인 어떤 그레디언트를 주는 곳에서도 이 플라즈마 용사 코팅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DC아크 플라즈마 그래서 이제 DC아크 플라즈마를 살펴보게 되면 이 플라즈마 용서 공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스프레이와 그 주변에 둘러싸이는 것과의 공정인데 이 장치들의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DC를 쓰지만 보통 에어 플라즈마 스프레이 이거는 이제 에어라고 하는 건 대기압의 오픈 상태에서 그래서 앰모스피어릭 플라즈마 스프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에어 플라즈마 스프레이 그다음에 VPS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압력이 높아야만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아야 열 플라즈마 되기 쉽지만 저압이라고 못 만드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고파워의 파워 덴시티가 높으면 충분한 에너지가 가해진 다음에 그 충돌을 통해서 열 플라즈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공에서 되는 경우 베큐um 플라즈마 스프레이라고 해서 VPS, 그다음에 더 낮은 프레셔 혹은 LPPS, Low Pressure Plasma Spray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인화가스 슈라우디드 플라즈마 스프레이라고도 있고 물속에서 하는 언더워터 플라즈마 스프레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용산물질의 미세 조직이나 성질 제어에 유용하고요. VPS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 중에 있는 물질을 그 코팅층에 주입되지 않기를 원할 때는 이 진공 플라즈마에서 코팅을 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아크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에서 2000A까지 굉장히 크고요. 파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십 킬로와트부터 메가와트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온도는 수천 켈빈부터 뭐 수만 켈빈까지 그리고 일반적인 DC 아크의 건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제 워터쿨을 대야겠죠. 그리고 보통 카파 노즐. 왜 카파 노즐 중에서도 이제 무산화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소가 없는 경우들을 쓰는데 약간의 텅스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걸리는 전기장은 30, 80V 굉장히 낮죠. 이건 플라즈마가 생기면 컨덕티비티가 좋기 때문에 전압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기체 유속은 뒤에서 세게 불어주기 때문에 보통 한 150m, 1500m/s로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조건마다 다른데 이에 대응해서 이제 파우더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파우더들이 날아가니까 파우더들은 적어도 수백 m/s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타겟층에 가서 착착 늘어붙으면서 이제 스플릿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플라즈마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마그네티컬리 스테빌라이즈 되기도 하고 그를 이용해서 플로우로 스테빌라이즈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녹이고자 하는 용융시켜서 코팅하고자 하는 물질들은 보통 캐리어 가스라고 해서 피더들을 통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때 투입되는 가스들은 불활성 기체인 경우가 많은데 주로 아르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이 아닌 내부 파우더 투입을 통해서 가열 또는 용융 시간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뒤에 RF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아크 토치가 있으면 토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크 토치 자체가 이 구멍이 작다 보니까 이 안으로 넣으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플럼 쪽에다가 이 피더를 통해서 파우더를 넣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RF 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일이 밖에 ICP가 코일이 있으니까 내부로 바로 파우더를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액티브한 존에서 굉장히 뜨거운 곳에서 용융이 될 수 있으니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플라즈마 가스는 주로 이제 이 열 플라즈마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겠다라기보다는 녹여서 물리적으로 코팅하겠다라기 때문에 보통 아르곤이나 혹은 에어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 헬륨 같은 플라즈마를 쓰기도 하고 질소와 같은 이런 불활성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 안 하는 기체를 많이 활용하는데 좀 특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소를 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가끔 뭐 이제 우리가 이종의 파우더를 만들기 위해서 화학적인 특성을 좀 가미하는 경우들은 뭐 메탄가스를 넣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화학적인 가스들을 약간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르곤, 헬륨과 같은 그냥 불활성 가스를 넣어서 고열의 플라즈마를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디시아크 플라즈마는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옥사이데이션, 그래서 세라믹 코팅을 하는 경우에는 에어 플라즈마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훨씬 고가의 진공 장비가 요구되지 않고 심플하기 때문에 이런 에어 플라즈마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금속 코팅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되면 안 되니까 순도 저감에 문제가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SPS 혹은 VPS 같은 걸 이용해서 산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혹은 이제 같은 파워에서 이 VP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긴 플라즈마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덴시티피케이션도 좀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UPS 같은 경우는 언더워터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산화 방지나 이런 경우 불활성 기체의 버블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아크 토치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플라즈마 사이즈 자체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이즈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면적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 스팟이 있기 때문에 많이 커봐야 수센치이기 때문에 이 단일 이 어느 특정 로컬 영역에만 코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넌 유니포미티가 생기고요. 이 특정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 파우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라즈마가 아무리 균일한들 파우더들이 이 안에서 코팅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파우더의 이런 넌 유니폼한 코팅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8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 건을 움직여서 유니폼한 코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디파이션 레이스는 압력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보통은 이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VPS보다 APS인 경우가 이런 디파이션 레이시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밀도도 높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반면에 이 코팅층의 그 덴시티라고 해야 뭐라고 조밀도라고 해야죠. 포로시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VPS가 훨씬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APS는 코팅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스플래시들이 이렇게 충분히 잘 코팅이 되지 못하고 그게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공들이 좀 생기는 반면에 VPS 같은 경우는 나름 천천히 쌓이다 보니까 기공도는 훨씬 좋은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넌 유니포미티나 뭐 디파이션 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 플라즈마를 또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RFICP를 기반으로 한 방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RFICP 우리가 이제 실린드리컬 ICP라고 불렀던 장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압에서 반도체 공정용으로 했던 거는 좀 이제 그 실린더 자체가 좀 컸지만 이 같은 경우는 실린더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보통은 이제 그 실린더 쪽에 보면 우리가 플라즈마가 일렉트릭 필드가 센 곳에서 플라즈마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내부 쪽에 플라즈마가 많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RF를 이용해서 방전을 할 때 ICP 방전으로 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는 무전극 방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전극 방전이라는 개념은 플라즈마 발생을 위해서 전극이 플라즈마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극으로부터 아무래도 이제 DC 디스차지 같은 경우는 쿨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온의 그다음에 고전류의 플라즈마 발생하다 보니까 전극 1호전이 있어서 전극에서 스퍼터되는 1호전에 의한 불순물들이 그 증착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전극 방전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 플라즈마가 전극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그 전극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DC 플라즈마 대비 아무래도 RF를 이용하여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력 효율은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들이 이제 RF를 쓰다 보니까 매칭 박스도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일반적인 공정 조건은 50에서 대기압 토로까지 되게 50토로부터 대기압까지 다양하고 파워도 한 150kW까지 150, 뭐 200kW 이건 뭐 이제 일반적인 값인데 뭐 200kW 이상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는 보통 이제 ICP다 보니까 좀 낮은 주파수로 활용합니다. 2에서 한 4MHz. 코일은 4번에서 한 5번 정도 보통 감고요. 마찬가지로 가스 밸리스트는 10에서 한 100 정도 되고 이때 레지던스 타임은 한 10에서 25ms로 일반적인 DC 플라즈마보다는 좀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불어지는 않습니다. DC 같은 경우는 DC 아크가 생긴 부분을 고속의 화염들 어떤 경우는 뭐 음속 이상을 하기도 하거든요. 고속으로 가스를 불어서 고온 플라즈마가 형성되도록 아크를 통과하면서 형성되도록 하는 반면에 이 RF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사실 아크 플라즈마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속인 경우에는 플라즈마가 꺼질 수 있어서 확실히 느린 속도로 가스 플로우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편까지의 거리가 보통 한 150에서 300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RF를 이용한 경우에는 코팅도 사용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팅보다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세게 달려가서 척척척 붙어야 하는데 그러면 조밀도가 좋아지잖아요. 코팅보다는 나노 파우더를 형성하는 경우에 그래서 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우더와 캐리어가스 자체가 이 액티브한 존, 플라즈마 형성되는 뜨거운 부분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할 수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온의 플라즈마가 벽에 닿지 않도록 쉬스가스나 뭐 탄젠셜 가스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한 복잡하게 여러 기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 플라즈마는 지금까지 이제 뭐 DC하고 아크 두 가지만 보이긴 했는데요. 열 플라즈마는 다양한 곳에 응용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용량, 높은 연용량을 이용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을 띈 물질들이 있으면 얘를 이제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부피가 클 수 있으니까 유료화를 시켜서 그 물질들을 밖으로 또 빼내기도 하고 나머지는 유료화를 시키는 거죠. 그 글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유료화를 통한 소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피막 형성, 특수 목적을 위한 표면 계질을 위해서 피막 형성하기 위한 물질들을 녹여서 코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RF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 분말을 형성한다든지 잘 아시는 대로 이게 큰 사이즈인 경우에는 특정한 성격이 없던 것이 나노 사이즈 되면 볼륨 대비 표면적이 커지니까 이제 새로운 물리적인 성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나노 분말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스들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내보낼 수 없는 가스들을 이제 분해시키는 거죠. 높은 열로 분해시키는. 그다음에 분말을 합성하는 경우, 아까 나노 분말하고도 비슷할 텐데 이거는 이제 동일한 분말을 나노화하는 과정이라면 분말 합성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분말을 플라즈마에서 아토마이즈하거나 용융시키거나 해서 얘네들이 다시 결합해서 새로운 화학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 분말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용융로 아주 고열을 이용해서 용융시켜서 얘를 어떻게 활용한다고 한다든지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빈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뭐 코팅을 한다든지 세라믹 코팅을 한다든지 분말을 만드는 과정, 커팅하는 과정, 용융로로 활용하는 등.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뭐 소각이 있네요. 소각. 뭐 쓰레기 소각 같은 경우 또 있을 수 있겠죠. 일반 열로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열 플라즈마로 소각하면 사실 소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뭐 증발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화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고체가 바로 그냥 승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기화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가스가 나오고 할 시간도 없는 거죠. 이런 곳에서 열 플라즈마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플라즈마 표면 계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계질로서 용사 코팅을 할 거니까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응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전 공부를 한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핵융합로 대면 부품용 텅스텐 코팅. 그러니까 이거는 대면 부품으로 쓰이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열에 약하고 고열에 견뎌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되게 이제 그 아이온 임핀지에 견뎌야 하고 그다음에 이 물질이 밖으로 나와서 플라즈마를 꺼트리게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물질, 고기능성을 부여하게 한 물질을 기존에는 이제 블락으로 접붙였었는데 이걸 한번 코팅해 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탄소 복합재를 써야 하는 우주항공, 이건 가볍고 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항공 부품에서 이 탄소 복합재가 이제 고열에는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 탄소 복합재 위에 또 이제 새로운 물질을, 열 방어 물질을 코팅하는 과정들을 예로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 플라즈마 코팅을 이용한 핵융합로 대면 부품용 텅스텐 코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플라즈마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핵융합을 많이 하시니까 핵융합로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핵융합 에너지의 실용을 위해서 이제 핵융합 플라즈마 유지 제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중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핵융합을 위한 플라즈마 피직스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학, 엔지니어링, 핵융합 엔지니어링이 많이 이제 요구되는 시점에 왔어요.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결국엔 핵융합로가 수명이나 성능 확보가 이 PFC, 즉 플라즈마 페이싱 컴포넌트, 플라즈마랑 직접 닿는 이런 컴포넌트들의 수명이나 제로 기술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결국엔 플라즈마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고에너지 13회부의 중성자,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고온의 플라즈마와 마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터나 뭐 앞으로 짓게 될 데모 등 이런 미래 핵융합로 개발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필요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그 PFC의 핵심 기술 항목을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보면 대면제, 그러니까 물질이죠. 대면제의 선정, 그 다음에 구조제, 이걸 이제 구조화 시켜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면 부품을 제작하는 법,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건전성이나 이거 잘 만들었는지 평가하는 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PFC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고속 중성자하고 이제 고온의 열 제거하고 입자부하를 다 견뎌야 되는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터, 데모, 상용로, 이건 실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이때 보면 퓨전 파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0.기가와트, 0.5기가와트, 2.5에서 5기가와트 정도 돼야 이제 상용로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힙플럭스가 퍼스트월 같은 경우는 상용로로 가면 0.5 메가와트 퍼 스퀘어 미터인데, 디버터 같은 경우 이제 디버터가 가장 열 속이 크잖아요. 15에서 한 20 메가와트 정도 돼요. 이걸 또 다 견뎌야만 하는 물질들이, 그 재료라기보다는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기존의 이 대면 물질들을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다 풀 텅스텐으로 가려고 하는 그 웨스트 프로젝트, 그 웨스트는 예전에 토르 토스프라라고 하죠. 저희 옛날 프랑스 이 토카막을 이제 풀 텅스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이제 웨스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중국의 이제 이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디버터 연구가 대면 뭐죠, 이렇게 토카막 내벽을 다 텅스텐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존의 디버터 같은 경우는 이런 카세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CFC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들을 다 텅스텐 블락으로 바꾸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에 썼던 우리 이제 한국의 K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카본 컴포짓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C가 나오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연료가 되는 수소를 먹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한 이온 충돌 같은 경우에 약하기도 하고, 고온도 물론 견뎌야 하지만, 그러다 보니 고온에서 견디면서, 그리고 이온 충돌에도 강하고 수소의 인트랩먼트 같은 게 잘 안 되는 텅스텐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존에는 블락 접합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특히나 이러한 그 디버터, 열 유속이 가장 많은, 열속이 큰 디버터 같은 경우는 카세트 형태로 돼 있어서 뭐 이터 기준으로 보면 한 26만 개 이상의 타일이나 블록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속 교체해야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코팅 기술을 적용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아스텍스유와 조인트 유로피언 토카막에서는 이 기존의 CFC에 텅스텐 코팅을 통해서 성능이 좀 괜찮다라는 사례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팅이 블럭 성능에 거의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텅스텐 코팅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코팅 사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팅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RF를 이용해서 코팅할 수도 있고, DC 아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이제 RF, ICP를 이용한
RF 토치를 이용한 코팅과 VPS, 지난 시간 아까 말씀드린 베큐um 플라즈마 스프레이 코팅 장치를 통해서 한번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F인 경우가 뭐 이 결과를 보고서 VPS가 좋네 나쁘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 실험에 적용된 RF 장치의 특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앞에서 RF와 VPS를 얘기할 때 유속 자체가 RF는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밀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 실험 결과를 RF가 안 좋다, VPS가 좋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RF나 VPS로 둘 다 코팅을 했는데 플라즈마 코팅이 나쁘지 않네, 좋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면 일단 블락하고 이제 경도를 비교해 보는 측면에서 보면 그 RF는 이게 코팅 측면으로 이게 경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조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이 표면에도 보면 파우더로 좀 돼 있고 이게 스플릿으로 이렇게 잘 녹아서 착착 쌓인 게 아니라 이렇게 기공도 많이 보여요. 반면에 VPS로 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VPS 공정이 더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VPS 경우에는 경도도 균일하고 400HV로 굉장히 비슷하고 일반 성스텐하고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조밀도도 기공도도 굉장히 우수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VPS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껍게 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두껍게. 우리가 방막 개념은 뭐 마이크로미터 해도 막 굉장히 두껍게 증착이 되는 건데, 이거 코팅도 물론 이제 마이크로미터 이상 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가공면이나 부품을 쓰기 위해서는 핵융합 대면제로서, 대면 부품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한 수미리 정도 쌓아야 돼요. 그럼 이게 뭐 무너질 수도 있고 코팅층의 경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DC VPS 플라즈마를 잘 최적화해서 코팅을 하니까 그림 보신 것처럼 2, 3mm 정도까지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쌓이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우리가 중간에 FM 스틸강, 저방사와 강과 텅스텐이 잘 결합되도록 인터레이어층이 텅스텐 카바이드층이 있어요. 근데 텅스텐 카바이드층을 과연 쓸 거냐 말 거냐는 좀 이슈가 있는 게, 뭐 분말마다 다르긴 하지만 텅스텐 카바이드를 만들 때 코발트 같은 걸 좀 넣거든요. 이게 잘 본딩 되도록. 근데 이 코발트가 이제 핵융합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중성자에 의해서 이렇게 방사화를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안 하고 해보자. 그러면 직접 코팅을 해야겠죠. 저방사와 강에 바로. 그랬더니 이렇게 막 예쁘게 분리가 돼요. 박리가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둘 사이에 그 서멀 코에피션트의 차이가 서멀 익스펜션 코에피션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 플라즈마잖아요. DC VPS 장비가 표면을 좀 잘 용융시켜서 텅스텐을 코팅을 하면 그림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결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조밀도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이 두께 층별로도 이 경도가 변함없이 균일하게 잘 코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계면 건전성 같은 것도 우리가 울트라 테스트로 확인해 보면 잘 코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얘를 한번 대면적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실험들을 해 보았는데, 이 코팅층을 제어하기 위해서 분말 사이즈나 압력, 파워, 기체 적응성 다양한데 분말 효과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최적화된 공정에서 분말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분말이 크면 클수록 얘가 용융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일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공도도 안 좋고 두께도 상당히 안 좋은 걸 알 수 있고, 한 10마이크로 정도를 했을 때 코팅층도 아주 좋고 경도도 좋고 기공도도 아주 좋은 최적화된 공정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고, 이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결국에는 텅스텐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굉장히 높은 열 부하에서 얘가 견딜 수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품으로 만들어서 전자병을 갖고 사이클릭 열 부하를 계속 줬을 때도 문제없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이 코팅이 다양한 곳에서 응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대 이 DC 플라즈마 코팅의 문제, 균일도죠, 균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작은 샘플 하나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해야 하는데, 과연 더 넓은 면적, 우리가 지금 금방 실험의 결과 보여준 건 이거는 5cm 바이 5cm인데 500 바이 500에도 가능할 거냐, 이렇게 보면 잘 코팅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보이는 거는
이제 중간에 후처리나 이런 거를 할 때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 두께 층들은 아주 균일하게 잘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플라즈마와 상관없는 약간 공정 엔지니어링 그 측면에서 뭐 센터가 과열된다든지 이로 인해 휨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도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외에 텅스텐, 그래파이트나 이제 뒤에 설명드릴 뭐 하프문 카바이드 등도 이 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코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고온 플라즈마가 왜 이런 게 가능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은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이러한 열 효과를 이용하여서 웬만한 물질들은, 아니 이제 모든 물질들은 다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융된 것을 우리가 코팅하는데 적용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그 응용 사례로 우주 항공 부품용 초고온 세라믹 코팅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주 항공 부품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행기들이잖아요. 우주선. 그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인공위성, 그다음에 이제 뭐 우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재진입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요새 저 뭐 비행체들, 그러니까 국방 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니까 하이퍼소닉 플라이트 등 이런 것들은 결국에 내열 내산화 내상마가 중요해요.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우주항공용이니까 하늘에 날아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면서 가벼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탄소복합제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탄소복합제로 가볍고 아주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한 4,500도에서는 얘가 열산화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재진입체, 그러니까 지구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면 이제 밀도가 점점점 높아지니까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막 앞에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다 플라즈마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이 부분, 코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퍼소닉으로 가면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이 부분들이. 열부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마찬가지로 열부하에 견뎌야 하는데, 가벼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표면 계질이죠. 고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탄소복합제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고기능을 갖고 있는 물질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탄소복합제를 써야만 해요. 가벼우니까. 써야 하는데 얘는 내열, 내산화, 내상마 기능이 없어요. 고온에서. 이 기능을 부여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표면 계질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탄소복합제가 좋은데 고온에서는 그림처럼 막 산화돼요. 이게 탄소 파이버들이 이렇게 막 터지기도 하고 중량이 떨어져요. 이게 TG로 온도별로 측정해 보면 한 4, 500도 이상부터는 이제 질량 이렇게 막 생겨요. 왜냐? 산화되기 때문에 질량 교성이 생겨요. 산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산화 반응은 무조건 불가피해. 이걸 피하자. 어떻게 피할 건가? 그게 바로 코팅을 하자는 거죠. 탄소 복합제를 사용하면서 탄소 복합제의 열산화 환경에 보호를 할 수 있는 물질을 피막을 형성할 건데, 이런 비행체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쪽 이탈리아 그 항공우주연구소 쪽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고속의 비행체가 가게 되면 이 노즈콘이라고 하는 앞부분은 한 1메가와트, 그 다음에 날개 부분은 한 400kW, 400제곱미터당 400kW 정도의 열 부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메가와트 이상의 열 부하를 견뎌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온도별로 따지게 되면 그게 한 2000도 이상 돼요. 2000도 이상의 열에 견디는 물질을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 메탈이나 메탈 그 산화막, 그러니까 세라믹 계열이에요. 세라믹. 무거워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그 고온에 견딜 수 있는 거를 보호층으로 일부만 쓰자, 앞부분만 쓰자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온 2000도 이상에서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열적으로 안정한 물질들을 세라믹 중에서도 특히 초고온 세라믹이라고 얘기를 해요. 울트라 하이 템퍼러처 세라믹. 그래서 보통 이제 UHT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초고온 세라믹들이 뭐가 있느냐 보면 하프면 메탈들이 보통 그렇죠. 텅스텐들, 어디 텅스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텅스텐. 그런데 이제 탄탈륨 카바이드, 하프문 카바이드가 가장 녹는 점이 높고, 타이타늄 카바이드, 나이트라이드, 그다음에 보라이드 계열, 카바이드, 보라이드, 그다음에 옥사이드 이런 세라믹들이 2000도 이상에서 굉장히 고온에 잘 견디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탄소 복합재 쓰고 무게를 줄여야 하니까 이 면들은 그냥 타일로 착착착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타일 투 타일 착착착. 아니면 이것도 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블락들이 무게가 있으니까 아주 얇아도 되니까 그럼 CVD를 하면 되겠네. 그죠? CVD 공법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CVD는 일단 진공 시스템이 필요하고 속도가 너무 느리고 대면조카의 어려움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CVD니까 결국에 이런 세라믹 계열을 함유한 프리커서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프리커서들이 굉장히 좀 독해요. 탁식해요. 물론 좀 장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할 열 플라즈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단점들을 좀 얘기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열 보호체, 열 보호층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프문 카바이드를 볼 건데 제일 높잖아요. 하프문 카바이드. 하프문 카바이드는 얘가 커밸런트 본딩이고 3,900도예요. 녹는 점이. 그리고 얘가 산화 되겠죠. 당연히 카바이드가 있으니까. 산화가 되면 생기는 게 하프문 옥사이드인데 얘 자체도 2,800도예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산화가 되더라도 고온에서 산화가 되더라도 안 녹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앞서 공부한 대로 그 우리가 텅스텐을 코팅을 했던 이 VPS 진공 플라즈마 용사 코팅을 이용해서 울트라 세라믹 울트라 하이 템퍼러처 세라믹 UHTC 잘못 썼어요. 울트라 하이 템퍼러처 세라믹을 코팅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얘 원리는 뭐다? 아크 플라즈마를 만들고 분말을 넣어주는 거죠. 하프면 카바이드 분말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적이 카본 컴포짓을 쓸 건데 걔를 보호층을 형성하는 거니까 카본 컴포짓 위에다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프레이팅, 코팅, 포스트 히팅으로 이런 뭐 공정들을 최적화한 다음에 코팅을 했더니 잘 보시면 그냥 코팅, 그냥 저희 카본 컴포짓 위에 그냥 코팅을 했더니 코팅이 잘 안 돼요. 보시면 이게 뭐 하품 카바이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잘 안 보이시죠?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탄소 복합 재상에 바로 안 돼요. 얘도 결국에는 그 열 팽창 개수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팅이 안 되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되게 고온에 하품 카바이드들이 가서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마가 생겨요. 코팅이 안 되는 경우는 질량이 줄어들어요. 이 쿠폰에 샘플의 질량이 줄어들었어요. 코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인터레이어. 그래서 아마 이제 코팅을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터레이어, 그러니까 중간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층을 사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열과 관련된 것들, 그 열팽창 계수의 그레디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얘가 탄소 복합재 층이 위에 얇게 실리콘 카바이드 층을 형성을 해놔요. 그리고는 하품 카바이드를 해요. 그러면 얘가 이 열팽창 계수가 그레디언트가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면 질량이 이제 증가했죠. 왜? 코팅이 됐으니까. 100마이크로로 아주 두껍게 하품 카바이드를 잘 증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프면 카바이드를 왜 증착했죠? 왜 증착을 했냐면 탄소 복합재를 고열로부터 고열 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산화 내열 보호층이니까 또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색깔이 이제 하프면 카바이드가 위에 있는 건데요. 이 만들어진 것을 H2OF라고 해가지고 하이 벨리시티 옥시전 필 해가지고 하이 벨리시티 옥시전 연료 써가지고 고속으로 고열 부하를 만들어내는 장치인데 그래서 최대 한 2000도까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2000도 이상. 2000도 이상에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색깔이 변했어요. 산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옥시전 피엘이니까 옥시전 피엘이기 때문에 고온 산화가 일어난 거죠. 얘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코팅 안 한 그냥 카본 컴포짓을 이 온도에 놓잖아요. 그럼 다 부스러져요. 없어져요. 산화돼서 날아가 버려요. 근데 얘를 보호하려고 이 산화층 위에 얇게 지금 하품 카바이드 층을 코팅한 거죠. 그래서 고온 산화 환경에 놨더니 색이 변했어요. 왜? 산화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품은 옥사이드가 있을 걸 생각할 수 있겠죠. 표면 상마율은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일단 존재하죠. 요 지금 뒷면에서 안 보이겠지만 옆면으로 보게 되면 얘는 CC가 그대로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하품 카바이드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산화층이 형성됐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실제 분석을 해보면 열부하 평가 전에는 표면에 다 이렇게 하품 카바이드만 있습니다. 이렇게 카바이드만. 그 다음에 이거 코팅이 잘 된 케이스. 샘플 A라고 하는 건 아까 코팅이 잘 안 된 케이스니까 이렇게 CC들이 검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열부하 평가, 이 친구를 열부하 평가했더니 이제 하품은 카바이드는 사라지고 CC는 원래 안 보였고 하품은 옥사이드가 엄청 존재하는 거죠. 하품 옥사이드가 산화됐으니까. 근데 CC는 안 보여요. 그쵸? 보호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내부 카본 컴포짓과의 아무 반응 없이 순수한 산화막이 형성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산화막이 유리화 잘 돼서 이 산소 투입 방지로 이 카본 컴포짓을 열로부터 산화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열 플라즈마를 공부하면서 열 플라즈마의 한 예로서 표면 계질에 해당하는 코팅을 공부했는데요.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가 이제 텅스텐 코팅을 한 거고 메탈 코팅, 두 번째는 산화막 코팅인데 특별히 세라믹 코팅인데 특별히 이제 초고온 세라믹이라는 걸 코팅을 했는데 그래서 보시는 대로 고온에서 이렇게 산화가 잘 됐고 이 산화막이 떨어져 나가지도 않았죠. 그쵸?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장시간에 아마 이제 고온 산화 환경에서 얼만큼 있었느냐가 이 산화율이 나올 텐데 산화율은 계산할 수가 있겠죠. 텐데 이 두께를 우리가 이제 최적할 수 있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지구 재진입을 한다. 우주선을 쐈다가 이제 얘가 지구로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 이 시간이 수십 초대로 굉장히 짧아요. 고온 플라즈마 환경이 되는 거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경로를 뭐 다르게 하더라도 두께를 제어함으로써 충분히 카본 컴포짓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또 하프문 옥사이드가 그냥 하프문 옥사이드가 되면 그냥 산화되면 이게 부스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유래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 바깥의 열로부터 내부의 카본 컴포짓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열 플라즈마로 표면 계질을 두 가지 사례를 봤는데 응용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우주항공 쪽 이런 이 굉장히 고온 환경의 이런 노즐 쪽뿐만 아니라 이런 앞쪽 노즈콘 그다음에 고속 비행체들 뿐만 아니라 금방 한 예로 들었던 에너지와 관련된 핵융합 원자력 노벽들 혹은 간단하게 우리 집에서 쓰는 보일러, 노벽. 또 하나는 여기에 또 이제 민간 산업에서는 뭐 브레이크 패딩이나 뭐 이런 기어나 풍력 발전에 관련한 것들이나 반도체에서도 사실 보면, 우리가 배기단에 뭐를 사용하냐면 스크러버들을 사용하거든요. 스크러버 등을 사용하면 얘네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죄송합니다. 이거 하프륨이 아니고,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 그죠? 불산, 뭐 황산, 이런 것들이 이제 배기단으로 온단 말이에요. 얘를 내보낼 수 없으니까 불로 태우죠. 혹은 플라즈마로 태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물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이 벽들이 다 산에 약하기 때문에 이 내벽을 또 보호하는데도 코팅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국방과 관련된 것들, 이건 이제 우리 뭐 요새 레일건, 이런 것들 돼서 같이 고온, 그러니까 내열, 내상마, 내산, 이런 고기능성들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코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 표면 계질 세 번째 시간으로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계질의 방법, 즉 용사 코팅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용사 코팅이 적용된 두 가지 사례, 핵융합로의 대면제 코팅을 위한 텅스텐, 메탈 코팅과 우주항공 쪽에서 사용하는 카본 컴포짓의 코팅을 위한 초고온 세라믹 코팅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좋은 응용 사례 중에 하나는 나노 분말 혹은 나노 튜브를 만드는 과정도 역시 열 플라즈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표면 계질 세 번째 시간 열 플라즈마 코팅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